자,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건 우리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단기자 붙어 있죠.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우리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혹은 CMA, MMF 같은 상품들 있죠. 그걸 우리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른쪽 43페이지에 보면 선일자 수표가 있죠. 자, 선일자 수표라는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럼 어음은 그림이라도 구경해봤잖아 우리. 그죠? 우리 선일자 수표하고 어음하고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어음을 봤을 때 어음에는 뭐 1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뭐 귀하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귀하 적혀 있고, 우리 전에 봤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급 기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10일이다. 그러면 이 날짜부터 얘가 현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까지는 현금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보면, 수표는 소진한테 지급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뭐 왼쪽이나 아니면 은행 거는 앞에 발행일이 적혀 있어요. 오늘이 2020년 오늘 10월 14일인가요? 14일이면 이날부터 현금이란 뜻이에요. 현금으로 돈 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자기압수표 발행 받으신 분들은 거기 도장 찍어주죠. 그 안 찍으면 그 바로 현금 못 써가지고 옛날에 문제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럼 이날부터 현금이라는 건데, 은행은 은행 직원이 오늘 도장을 찍죠. 근데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당좌 수표는 날짜를 제가 쓰겠죠. 근데 제가 은행에 봤더니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11월 10일 이후에 좀 찾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이 날짜를 2020년 11월 10일이라고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써서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수표는 이날부터 현금이죠. 이렇게 미래의 날짜를 쓰는 걸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선일자 수표를 봤을 때 얘 어음하고 차이가 있나요? 얘도 11월 10일부터 현금화가 되고, 얘도 11월 10일부터 현금화가 되죠. 그럼 얘 둘이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는 얘는 어음으로 취급할 거예요.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안 돼, 이거 안 받아,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사무실 가서 어음 가져와서 주면 돼요. 그럼 의미 없는 짓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우리 똑같이 취급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자, 아래 회계 처리를 보면 바로 느낌 오실 거예요. 자, 상품 매매 대금으로 선일자 수표를 교부한 경우 적혀 있죠. 근데 보니까 상품이잖아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어음 받으러옴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럼 대금이 만기가 되면 당연히 지급어음 지우고, 혹은 반대로 받으러옴을 우리가 지울 거고, 상품 거래가 아닌 거,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미지급금 미수금이라고 처리한다 되어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음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일자 수표를 어음으로 취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선일자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 46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볼 건데, 단기 매매 증권의 48페이지 쪽으로 먼저 가서, 자, 우리 48페이지하고
63페이지하고를 같이 좀 컴페어 시켜 두실래요? 63페이지하고 48페이지, 63페이지에서 유가증권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가치가 있는 권리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유가증권은 우리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둘로 분류를 나눌 수가 있죠. 이 두 개 다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 기초 문제로 나올 때는 유가증권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채무증권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 채권이라든지 우리 사채 있죠, 혹은 우리 국공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무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지분증권은 우리 주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 우리 회사에 그럼 지금 이름이 붙은 거는 발행자 기준으로 생긴 거예요. 발행했을 때에 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면 돈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죠. 돈 빌리려고 채권 발행하는 게 사채였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을 채무증권이라고 부르고, 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주식 사는 사람한테 우리 법인의 지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권을 인쇄해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분증권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유가증권은 이 두 가지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을 때 우리 회사가 어떤 보유 목적으로 샀느냐, 그리고 이 유가증권의 컨디션이 어떻느냐,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유가증권은 분류가 자산이에요. 내가 돈 주고 사든 뭐 돈 받아야 될 거 대신 받든 이제 내 재산인데, 얘를 자산으로 분류할 때 어떤 계정 과목 선택할 거냐, 그게 우리가 제일 먼저 공부했던 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이었죠.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단기 보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시세 차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부합하지 못하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의 이제 성격을 보면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업인데 지금 주식하시는 분처럼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싶어서 바로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언제든지 즉시 현금할 거고 세차익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개발 채권이나 이런 채권들도 우리는 이왕이면 돈 많이 받고 빨리 팔고 싶고 부여하고 싶지 않은 목적 가지고 있고, 국공채는 대한민국 모든 은행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 채무증권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채권도 지분증권인 주식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걸 가지고 보면, 지금 제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참고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건 얘는 우리 당좌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냐라는 거고,
비유동이라고 쓴 거는 비유동 자산의 투자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는 지금 즉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지금 즉시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초단기라고도 표현해요. 그럼 비유동은 분류할 수가 없고 무조건 당좌 자산 속에 유동 자산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쓸 때에 이 계정 과목이 하나만 있었어요. 그죠? 그냥 단기 매매 증권 치면 얘가 하나만 보였던 게 유동 자산으로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유가증권을 보유했는데 단기 보유 목적이 아니고 얘를 상실하고 우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유가증권을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은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계 기준서에 그렇다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의도가 확실하고 우리 회사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내일 모레 부도날 것 같은 이런 회사가 딴 회사에 돈 빌려준다고 채권 사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 계정 과목을 가지고 보면 자,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으로 분류해서 볼 때, 자, 채권은 만기가 있겠죠. 우리가 사채 이야기했던 3년 만기짜리 발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에는 만기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증권만 분류가 되지 지분증권은 분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시험 지문에서는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정확한 지문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은 유동, 비유동으로 봤을 때, 자, 우리가 취득했을 때 얘가 취득했을 때에 만기가 내년이면 유동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만기가 내년 이후면 비유동으로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기 보유 증권 칠 때에 계정 과목 2개 있다라는 거 우리 컴퓨터 하면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얘가 우리 번호로 치면 124번, 얘가 181번으로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게 당연히 채권을 살 거예요. 사면 여러분은 만기를 확인해야 돼요. 만기가 내년 이후면 투자자산,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면 당좌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줘야 되고, 이게 우리 시험의 테스트니까 이 2개가 다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자, 그럼 이 만기 보유 증권도 투자자산이었다가도 만기가 내년으로 도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유동을 비유동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한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오늘 비슷한 이야기는 했었는데 우리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주는 걸 유동성 대체라고 표현했죠. 그때 제가 앞에 계속 수식어를 이렇게 달았잖아요. 비유동을 유동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게 유동성 대체라고. 얘도 비유동인데 내년 만기가 되면 유동으로 대체해 줄 거예요. 유동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만기 3년짜리 샀는데 2년 있으면 그 다음 년도 만기잖아.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는 유동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얘 가지고 있다가 이름을 얘로, 이름은 똑같은데 번호만 바꾸도록 분개를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동성 대체를 해주게 될 거예요. 또 이제 우리 회사가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고 어느 특정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인 거예요.
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을 하면 이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것 관계기업 투자라는 이런 표현도 옛날에는 썼는데 그때는 이제 회계 기준에서 얘에 대해서 좀 명시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좀 뒤늦게 그 원래 유가증권은 6장이 있는데 8장에다가 얘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럼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어느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사오는 건데 얘는 자 채무증권하고 지분증권을 보면 자 채무증권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될 거냐라고 봐야 돼요. 자 채무증권은 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고 어느 회사에 영향력 행사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 된다 그러면 은행이 대한민국 갑이에요. 그럼 저도 은행으로 취업하기 위해 용을 썼을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분증권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럼 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유동 비유동으로 봤을 때 우리 회계 기준에서 그냥 이런 생각도 할 필요 없게 대놓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한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얘는 비유동이라는 거죠.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 분류니까. 자, 다음 그럼 얘는 분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자, 우리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기에 조건이 안 맞고 근데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이 없어. 또 영향력 행사할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유가증권들을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돼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는 애. 그런데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제일 많이 쓰는 유가증권 개정 과목.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얘는 그래서 채무증권도 분류가 되고 지분증권도 그냥 분류가 다 돼요. 또 얘는 유동 자산도 되고 비유동 자산도 돼요. 그냥 이 앞에 유가증권 3개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 이 얘네들을 이제 전부 다 된다. 그래서 얘네들 왜 얘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네들 외는 전부 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요. 그냥 봤는데 장기 투자 목적이래. 저기에 포함되는 거 있나요? 아무 없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샀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채권이든 주식이든. 왜 샀는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인 거예요. 그럼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얘도 유동 비유동이 있죠.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건 전부 다 비유동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는 우리가 178번 두 번째 거 쓰는데 특이한 경우에 단기 보유 목적을 맞는데 뒤에는 다 모르겠는 거야. 시세 차익이 있는지 아니면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때는 당좌 자산으로도 분류할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좌우 같이 그 문제 그 입력할 때에 만기 보유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은 개정 과목이 2개가 보여요. 그래서 입력할 때 컴퓨터에 치시면 뭐 스마트이든 K랩이든 똑같은 번호로 그럼 우리가 모르겠으면 몇 번째 거 선택해야 될까요? 모르겠으면 두 번째 걸 선택해야 돼요. 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저렴하게 두 번째 거라는 이야기를 할 건데 왜 두 번째 거 선택하냐면 채권은 발행하면 최소 3년에서 6년이에요. 이일 확률이 매우 높죠. 얘는 단기 보유 목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야 돼요. 그러면 얘겠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는 번호가 빠른 게 위에 있어. 그럼 두 번째 얘가 있겠죠. 그래서 입력하실 때 계정 한번 치면서 엔터를 빠방 치는 순간 망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두 번째 건데 얘는 제일 위에 애가 선택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선택할 때에 천천히 보고 두 번째 알고 선택하면 좋고, 두 번째 거 모르겠으면 그냥 두 번째 걸로. 일단 두 번째 거의 확률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아요. 매우 높으니까 이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유가증권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우리 회사의 보유 의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유가증권의 상태가 바뀔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얘네들 바꾸는 걸 이제 유가증권의 재분류라고 해요. 자, 여기에 얘네들의 이제 재분류를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재분류를 봤을 때 먼저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자동차 사면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으로 단기매매 증권 했는데 오늘 못 판 거야. 그래서 며칠 있다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어디에 입찰을 한대요. 그럼 우리 그 조달청 입찰할 때는 그 규모에 따라서 국공채 매입 가지고 있어야 되는 율들이 있어요. 그럼 굳이 이걸 손해보고 팔고 또 액면가에 사오는 건 바보짓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의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가 가능해요. 얘는 또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외감법 적용받는 회사예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매출액 70억 넘어가면 외감법을 받아요. 그럼 우리 그거에 의해서 받을 때 주식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회계감사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지분율을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의 지분율이 20%가 넘어가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간주해서 이 개정 과목을 지분법 적용 투자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게 되겠죠.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한번 일어났던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자, 여러분들 그 게임 회사들 중에 NC소프트라는 회사가 있고 넥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 게임 회사의 사장들이나 대주 오너 쪽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같이 안 죽으려고 서로가 기업마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NC 쪽에서 뭘 잘못했는지 넥슨이 NC 주식을 20점 몇 %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외부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 주식 쪽 업계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영향력 넥슨은 행사할 생각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부터 넥슨 쪽 주주들이 NC라는 구단이 야구장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야구장에 간판까지 손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재무구조 개선해가지고 다시 이제 20% 이하로 떨어뜨렸는데, 그만큼 20%라는 지분은 막강한 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희가 삼성그룹 전체의 지분율 2점 몇 %예요. 그러면 20%라는 지분은 어떤 지분인지 알겠죠? 물론 삼성은 도미노죠. 삼성생명에만 돈 가지고 있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다음 우리 회사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단기매매 증권 분류하는 건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 그 회사가 상장을 폐지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환은행이 론스타 사건, 그 여러분들 블랙머니가 나오는 그 회사가 외환은행인 거 아시죠? 그 외국 계열 회사 론스타예요. 그 하나은행한테 팔라고 했는데 그 껍데기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안 샀다가 이제 우리 세금 가지고 외환은행 살려놓고 하나은행이 이제 받아준 거죠. 받자마자 처음 한 게 뭐야? 외환은행 상장 폐지해 버렸죠. 왜냐하면 그렇게 산업자본이 잠식해가지고 그런 악용을 했던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외환은행 상장 폐지해 버린 거예요. 그럼 외환은행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가 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저하고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하는데, 자, 글로 나와도 이 상황인지 인지해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나오면 정확한 지문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보유 목적이라든지 이 유가증권의 상태가 바뀌게 되면 재분류가 되죠. 그런데 만기 보유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는 할 수 없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도 없어요. 왜 재분류할 수 없냐면 단기 매매 증권은 지금 즉시 팔 거잖아. 지금 즉시 팔 거면 그냥 만기 보유 증권 팔고 매도 가능 증권 팔면 되지, 왜 굳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이름 바꾸고 파냐, 그거예요. 지금 즉시 팔 건데 이름 바꾸고 팔아서 지금까지의 가치의 증감을 서로 애매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재분류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얘네들로 다 분류할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또 재분류 못 하는 게, 자, 만기 보유 증권 보면,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이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이죠. 주식이 만기가 생길 일이 없고, 그죠? 채권이 영향력을 행사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쌍방향으로 서로 오갈 수가 없어요. 재분류가 불가능하다란 이야기예요. 성격이 다르니까 채권과 주식 아예 다른 애죠. 그래서 얘 둘이는 재분류가 불가능하고, 자,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을 다 모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얘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도 되고, 만기 보유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재분류가 되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도 되고, 매도 가능 증권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도 재분류가 돼요. 얘는 전부 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매도 가능 증권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거는 까칠한 단기 매매 증권하고, 그리고 태생이 틀린 얘 둘이하고, 얘 둘이가 재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재분류에서는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게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게 적은 이유가 지문 나오는 형식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면 정답인데, 얘가 들어가면 오답되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는 어떤 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거고, 얘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도 됩니다, 안 됩니다도 같이 적은 게, 유가증권 가지고 이론 문제는 꼭 한 문제 이상을 내요. 근데 우리 분계하고 섞여 있는 문제를 내면 우리가 생각보다 잘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얘 성격을 가지고 내면 한글이 제일 어려워요. 도대체 얘가 뭘 이야기하는지. 그럼 그때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을 제가 위로 둔 이유가 재분류 나왔다. 그럼 얘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는데, 다른 애들이 단기 매매 증권은 일단 안 되더라. 그렇게 생각해 놓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성격만 알면 얘 둘이는 재분류 안 된다는 거 알겠잖아.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전부 다 받아주고 하는 자유로운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지만 실기 목적으로는 우리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일단 투자 자산으로 선택하는 걸 실기 목적으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회계 1급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무 2급하고 같이 섞여서 볼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보고 간간히 만기 보유 증권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 이제 입력할 때 보면 계정 과목이 2개 보일 테니까, 그럼 저거구나라고 일단은 생각해야지. 그죠? 자, 시험 다가오면 다시 한 번 더 말할 거예요. 모르겠으면 두 번째. 일단 맞추고 봐야지. 그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48페이지에 알고 갑시다 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알고 갑시다 적은 거 있죠? 그거하고 우리 63페이지에 투자 자산 중 유가 증권의 만기 보유 증권, 뭐 매도 가능 증권 뭐 적혀 있는데,
64페이지 4번에 유가증권 분류 변경 있죠? 이 분류 변경을 지금 여기 있는 거 제가 같이 설명드린 거예요. 아직 저는 여러분한테 평가하고 분개하고 하는 건 이야기 안 했죠. 기말 평가하고 이런 건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건 제가 내일 이제 분개를 하면서 내일은 이제 우리 친숙한 단기 매매 증권도 같이 보고 그리고 과거에는 낯설었던 매도 가는 증권들도 보고 그러면서 이 만기 보유 증권의 이제 평가 때 이야기하는 모습도 조금 보도록 하면서 이 유가 증권하고 좀 더 친해지고 이 수업 내용이 그때 했던 것 앞에 했던 것보다 이제 조금씩 살을 더 붙여가면서 이제 내용이 조금 깊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혹시